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매웠던 기억은 무엇인가요?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20년 전 한국 땅을 처음 밟았던 그날부터라고 말하겠습니다. 베트남 다낭의 뜨거운 햇살을 뒤로하고 도착한 경기도 외곽의 작은 농가. 그곳엔 낡은 장독대보다 더 딱딱하게 굳은 얼굴의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처음 내뱉은 말은 환영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뭐 하냐고 짐 안 내리고 여기서 밥값 못하면 국물도 없으니 알아듣겠느냐는 서슬퍼런 꾸짖음이었죠. 한국말이 서툴렀던 저도 그 말투에 담긴 냉기는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겨우 22. 그렇게 저의 맵디 매운 한국살이는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저는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급니다. 과수원 일꾼들 아침밥을 지어야 하니까요. 고무 장갑 속으로 파고드는 한기에 손가락이 굽어지지 않는 날에도 시어머니의 감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 아껴 쓰라고 한 방울이 다 돈이라고 소리를 지르셨죠. 제가 베트남에 돈 보내는 것까지 들먹이며 그렇게 물을 펑펑 써대면 친정 엄마 약값은커녕 비행기 표도 못 살 거라며 제 가슴 등을 찔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제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친정 엄마. 그 이름만 나오면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처음엔 다정했지만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집안 가계부는 시어머니가 꽉 쥐고 있었고 제게 주어진 건 한 달에 단돈 몇만 원의 생활비뿐이었습니다. 지난달 제 생일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고향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이 눈에 밟혔지만 이곳에선 사치였죠. 시어머니는 식탁 위에 툭 빨간 봉지에 라면 하나를 던지셨습니다. 오늘 내 생일이라는데 딴 생각 말고 이거나 끓여오라고 하셨죠. 매운 거 못 먹는다고 투덜대지 말고. 한국 왔으면 한국 매운맛에 익숙해져야지 언제까지 물러터지게 살 거냐며 혀를 차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엌 구석에서 혼자 라면을 끓였습니다. 눈물인지 국물인지 모를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죠. 속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매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독설보다 맵지는 않았네요. 동네 사람들은 저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마을회관 앞에서 아주머니들이 제게 떡을 나눠주려 하면 시어머니는 어디선가 나타나 제 손을 쳐내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런 거 주면 버릇 나빠진다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마을의 이방인이자 시어머니의 소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베트남 동생에게서 급한 국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가 밭에서 쓰러지셨는데 당장 수술비가 100만 원은 있어야 한다더군요. 저는 염치를 불구하고 시어머니 방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엄마가 돌아가시게 생겼다고 빌었습니다. 과수원 일을 밤낮으로 해서라도 꼭 갚겠다고 애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장부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녀가 서랍을 열더니 5만 원권 한 장을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이거면 됐다고 우리 집도 빚쟁이들 드글거리는데 무슨 100만 원이냐며 죽고 사는 건 하늘 뜻이니 나가보라고 하셨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5만 원권 지폐. 그 한 장이 제 20년 헌신의 대가였습니다. 저는 그 지폐를 쥐고 방을 나오며 이 집은 지옥이라고 이곳엔 정이라곤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토록 지독하게 돈을 아꼈는지, 그리고 왜 하필 그날 밤 제 손등에 말없이 연고통을 올려두고 가셨는지 말입니다. 그날 새벽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온 저는 시어머니 방에서 새어나오는 묘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거운 쇠가 긁히는 소리와 시어머니의 억눌린 울음소리였죠. 슬쩍 열린 문틈으로 본 시어머니는 낡은 금고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만지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라고, 그래야 내가 산다고 말이죠.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시어머니의 그 서늘한 눈빛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날 평소보다 더 취한 남편이 대문을 부술듯이 들어오며 저를 향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차가운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저의 진짜 비극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20년을 버틴 내 집이 사실은 모래성보다 위태로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마주한 적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집안을 통째로 삼키고 있는 거대한 검은 구멍이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남편 준호 씨의 행적은 눈에 띄게 수상해졌습니다. 평소엔 과수원 일이라면 질색하던 사람이 갑자기 시어머니의 통장 위치를 묻거나 집안에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훑어보기 시작했죠. 며칠 뒤 부엉기를 하던 저는 마당에서 들려오는 거친 소리에 손을 멈췄습니다. 준호 씨가 시어머니 방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고성이 담장을 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통장을 내놓으라는 아들의 악다군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을 졸이며 문틈으로 그 광경을 보았죠. 시어머니는 미동도 없이 앉아줄 돈 없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아들의 손이 시어머니의 어깨를 밀쳐냈고 시어머니는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독서를 내뱉으며 맞서셨을 분이 그날은 입술을 꾹 다문 채 아들의 발길질을 묵묵히 견뎌내고 계셨습니다. 마치 그래야만 하는 사람처럼요. 저는 차마 나서지 못하고 부엌 구석에서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씩씩거리며 집을 나간 뒤 시어머니는 거실에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멍이 든 시어머니의 팔을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병원이라도 가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쓸데없는 참견 말고 들어가 잠이나 자라는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죠. 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의 도끼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지독한 시어머니가 사실은 아주 큰 공포와 싸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 주변엔 낯선 남자들이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차를 타고 온 그들은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대문을 발로 찼습니다. 도박 빚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집 담보까지 건드렸다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하게 퍼졌죠. 수정이네 집이 곧 넘어갈 거라는 말들이 비수가 되어 제 가슴바닥을 긁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시어머니께 이 집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고 어디 작은 방이라도 얻어 나가자고 말이죠. 하지만 제 제안에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이 집은 죽어도 못 판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이 과수원은 안 된다며 저를 쫓아내셨습니다. 그 고집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들은 저 모양인데 며느리는 20년째 종처럼 일만 하는데 대체 그 낡은 집과 땅이 뭐라고 저렇게 집착하시나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밤마다 베트남 친정 엄마 사진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나 그냥 돌아가면 안 될까? 이곳엔 나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시어머니가 외출한 틈을 타방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엔 절대 근처도 못 오게 하던 그 방이었죠. 걸레질을 하던 제 손이 장롱 깊숙한 곳에 닿았습니다. 그곳엔 낡은 보자기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보자기를 풀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이름으로 된 통장 여러 개와 낡은 장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부에는 제가 한국에 온 첫 해부터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제게 주지 않고 가로챘다고 생각했던 제 몫의 노동비와 생활비가 단돈 1,000원 한 장 틀리지 않고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통장 아래 적힌 시어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를 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수정이 비상금, 민지 대학 등록금, 절대 준호 손에 들어가지 않게 할 것.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장을 끌어안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이 돈을 뺏어갈까봐
며느리가 고생해서 번 돈을 도박판에 쏟아부을까봐 스스로 악마가 되었던 겁니다. 저를 구박하며 한 푼도 안 주던 그 모진 손이 사실은 제 미래를 가장 안전하게 움켜쥐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감동할 틈도 없었습니다. 마당에서 준호 씨의 비명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준호 씨는 사채업자들에게 끌려와 무릎이 꿇려 있었습니다. 사채업자 중 한 명이 품에서 서류를 꺼내며 시어머니에게 차갑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아드님 목숨값이 이 집 증서보다 비싼 건 아시죠?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문틀을 잡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뒤에 서 있던 남편의 눈빛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빚을 청산하기 위해 어머니의 마지막 생명줄까지 끊어버리겠다는 짐승 같은 결의가 서린 눈이었죠.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와 달리 지나치게 친절한 목소리로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건강검진 날이니 자기가 차로 모시겠다고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구석에 서 있던 저와 눈을 맞추셨죠. 그 눈빛은 마치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도망치라고, 너만은 이 수렁에서 빠져나가라고 말하는 것만 같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내일 아침 저 차가 출발하면 다시는 시어머니를 뵙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과연 저는 그 위험한 동행을 막을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왜 아들의 위험한 친절을 거절하지 않으신 걸까요? 20년의 세월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된다면 당신은 누구의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날 새벽 죽음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제가 본 것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와 그 악마마저 품으려 했던 한 여자의 처절한 뒷모습이었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쏟아지던 아침이었습니다. 남편 준호 씨는 평소답지 않게 정장을 챙겨 입고 시어머니를 차로 안내했습니다. 건강검진을 가자며 웃는 아들의 얼굴 뒤로 어제 사채업자들과 나누던 은밀한 대화가 겹쳐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보험금 그리고 사고사. 그 끔찍한 단어들이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죠. 저는 무작정 차 뒷좌석 문을 열고 올라탔습니다. 준호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험악해졌습니다. 너는 왜 타느냐고 집이나 보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보며 저를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제가 이 지옥 같은 여정에 동참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요. 차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빗물 때문에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굽이진 고갯길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점점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엔진 소리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차체는 빗길에 위태롭게 휘청거렸습니다. 제 옆에 앉은 시어머니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에게 천천히 가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준호 씨가 백미러로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더니 광기 어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 끝이라고, 조금만 참으면 우리 다 같이 편해질 수 있다고 말이죠. 그의 눈은 이미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전방에 급커브 구간이 나타났고 반대편에서는 대형 트럭이 전조등을 번쩍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핸들을 꺾는 대신 오히려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트럭과 충돌하기 직전의 찰나 저는 비명을 지르며 앞 좌석 사이로 몸을 던졌습니다. 준호 씨의 팔을 붙잡고 핸들을 필사적으로 꺾었습니다.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요란한 소리와 함께 멈춰 섰습니다.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매캐한 연기와 빗소리만이 차 안을 채웠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준호 씨는 핸들에 머리를 박고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실패했다는 허망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남은 양심의 가책이었을까요? 그때 시어머니가 떨리는 몸을 일으켜 차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빗속으로 걸어나가는 시어머니의 뒤를 제가 다급히 따라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냐고 이제 다 끝났으니 걱정 마시라고 외치며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본 시어머니의 얼굴은 제가 예상한 안도감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더니 제 뺨을 세차게 때리셨습니다. 내가 뭔데 내 아들 앞길을 막느냐고, 왜 끼어들어서 이 난리를 만드느냐며 악을 쓰셨습니다. 저는 멍한 얼굴로 빗물 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당신을 살리려 했는데, 그 아들이 당신을 죽이려 했는데 왜 저에게 이러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독한 말을 쏟아내셨습니다. 너 같은 건 우리 집에 필요 없으니 당장 이혼하고 내 나라로 돌아가라고 말이죠. 아들이 살인자가 되는 것을 막아준 며느리에게 그녀는 가장 잔인한 퇴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는 빗속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지는구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에 젖은 채 멀어져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하지만 제가 분명히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읊조리셨습니다. 미안하다 수정아, 이게 내가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다. 그 말의 의미를 곱씹을 새도 없이 저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야 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집을 나갔고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제가 짐을 싸는 모습을 차갑게 지켜만 보셨습니다. 제가 대문을 나설 때까지 그녀는 단 한 번도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신라면 박스 하나를 제 앞에 툭 던지셨습니다. 가서 배고플 때 끓여 먹으라고, 이거 하나면 충분할 거라며 끝까지 모진 소리를 덧붙이셨죠. 저는 그 상자를 받아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매운 맛은 그날의 빗물과 시어머니의 손찌검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던진 그 라면 박스가 이상하리만큼 무겁다는 사실을요.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단순히 며느리를 쫓아내며 던진 마지막 조롱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미처 상상하지 못한 또 다른 진실의 시작이었을까요? 20년의 세월이 담긴 그 빨간 상자가 열리는 순간 제 인생은 다시 한번 송두리째 뒤바뀌게 됩니다. 베트남 고향 집 마당에 도착해서야 저는 시어머니가 준 라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저 마지막 조롱이라 생각하며 라면 봉지를 걷어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상자 바닥에는 5만 원권 현금 뭉치와 시어머니의 낡은 예물들, 그리고 눈물에 번진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짐승 같은 아들 손에 내가 죽을까봐, 내가 악역을 자처했다는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제 돈까지 뺏을까봐 평생 저를 구박하며 제 몫의 노동비를 이 상자에 숨겨오신 거였습니다. 제가 친정 엄마 수술비를 빌려달라 애원했을 때도 겉으로는 냉대했지만 이미 베트남으로 수술비 전액을 몰래 보내셨다는 영수증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나를 때리고 쫓아낸 손길이 사실은 저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안간힘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텅 빈 마당에서 어머니를 부르며 오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의 아들을 품고 지옥으로 가면서 저에게는 가장 안전한 탈출구와 앞날을 위한 유산을 남겨주신 것이었습니다. 20년의 모진 세월은 미움이 아니라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었던 시어머니만의 지독하고도 처절한 사랑이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맵고도 짭니다. 눈물을 쏙 빼놓을 만큼 고통스럽다가도 그 끝에 남는 진한 국물 같은 여운이 다시 우리를 살게 하니까요. 잿더미가 된 한국의 과수원 집 앞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타버린 대들보가 아니라 20년 세월 동안 저를 지탱해준 한 여자의 거대한 사랑이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밟은 한국 땅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과수원터에 도착했을 때 저를 반긴 것은 뜻밖의 모습이었습니다. 불이 났던 집터 한편에 작은 컨테이너 박스가 놓여 있었고 그 주변엔 제가 베트남으로 떠나기 전 심어두었던 어린 사과나무들이 어느새 제 키만큼 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들 사이로
허리가 굽을 대로 구분한 노인이 힘겹게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토록 강인하고 무서웠던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작고 가냘픈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저를 알아보신 시어머니의 손에서 물조롱이가 툭 떨어졌습니다. 왜 왔느냐고 다시는 오지 말라지 않았느냐며 화를 내셔야 할 분이 그저 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동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불이 났던 날 아들 준호 씨는 결국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다 실화 사고를 내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제가 심은 나무들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죗값을 다 치르고 나올 때까지,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다시 찾아올까봐 이 텅 빈 땅을 홀로 지키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억지로 끌다시피 해서 베트남으로 모셔갔습니다. 이번엔 제가 시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에서 제가 운영하는 금잔의 식당 한편에 시어머니의 방을 정성껏 꾸며드렸습니다. 평생을 짠순이로 사시며 남을 위해 쓰기만 했던 그 손에 저는 매일 향긋한 로션을 발라드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를 위해 정성스럽게 라면 한 그릇을 끓였습니다. 예전처럼 유통기한 임박한 낡은 라면이 아니라 싱싱한 해산물과 채소를 듬뿍 넣은 아주 특별한 라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국물을 한 모금 들이키시더니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수정아, 이제 하나도 안 맵구나. 참 달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시어머니는 베트남의 따뜻한 햇살 아래서 1년을 더 사시다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임종 직전 제 손을 꼭 잡고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미안하다가 아니라 고맙다였습니다. 20년 전 한국 땅에 처음 온 저를 매정하게 대했던 건 본인의 모진 운명이 저에게 옮겨붙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였음을 저는 이제 압니다. 지금 저는 다시 한국의 납골당 앞에 서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유골함 옆에는 제가 베트남에서 가져온 잘 익은 사과 한 알과 빨간 라면 한 봉지가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주셨던 그 매운맛은 세상을 이겨낼 근성이었고 그 짠맛은 인생의 부패를 막아주는 소금이었다는 것을요. 납골당을 나오는데 딸 민지가 제 손등을 어루만집니다. 엄마, 할머니는 행복하셨을 거야. 우리를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주셨잖아. 아이의 말에 저는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지만 제 가슴 속에는 시어머니가 지펴주신 작은 아궁이가 있어 전혀 춥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나 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누군가의 모진 말이 가슴에 비수로 꽂히시나요? 어쩌면 그건 당신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세상에서 가장 서툰 사랑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엔 소중한 사람과 따뜻한 국물 한 그릇 나누며 서로의 온기를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 인생에서 가장 매웠던 라면은 이제 제 생의 가장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이 남겨주신 그 빨간 상자 속 사랑으로 저는 오늘도 씩씩하게 살아갑니다.